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서울 그 성적지, 소태단 대종사께서 서울에서 행했던 그 역사, 그걸 코스별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지금 보면 서울에 이렇게 재미로 한번 살펴보면 서울의 3대 설법지는 어딜까? 뭐, 이런 그걸 한번 만들어 보면은 저는 3대 설법지니까 첫째가 개동 영구의 이공주가에서 설법 참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곳을 첫 번째 설법지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자약자 전하상요법의 내용인 약자로서 강자되는 법문도 이곳에서 하신 것이고, 참 많은 법설들이 이곳에서 계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뭘까라고 봤을 때, 어찌 보면은 경성 출장소 창신동 회관이라고 봐요. 이게 서울의 첫 교무가 발령당한 거죠. 자, 이게 전무출신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무출신이 처음부터 만들어진 것 같이 현재 분위기상 돼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무출신은 탄생된 기간이 있어요. 어디냐? 대종사님께서 익산총부 건설을 계획하고 나서 세워진 게 원기 9년부터 공식적으로 생긴 거예요. 나중에 막 전무출신이 막 몇 년도 됐다는 건 전부 다 소급해 준 거예요. 예, 자칭 인정. 그러지 제도적으로는 원기 9년에 그래서 이게 나오죠. 박원석가라는 그 옛날에 이리역 뒤편에 박원석 가가 있는데 거기에 대종사님도 주무시고 하는 건데 그곳에 최초의 전무출신들이 모여서 공동생활을 했던 것이 교사에 나옵니다. 이 전무출신을 이제 한다는 말이 그 변산에서 대종사님 법설 중에 나와요. 갖고 거기서 오창건 선진을 알고 있어요. 전무출신 한다고 해서 주변에 물어요. 대종사님한테 여쭙고 저도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 뭐라고 할게요? 저도 전무출신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아주 심플하게 말합니다. 그냥 조금 각색해서 말할게요. 네가 알아서 해. 하고 싶으면 하고. 그런 거예요. 갖고 이게 소문이 돌아서,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부인 선생님 중에서도 일부는, 전무 출신하고 일부는 거진 출신을 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전무 출신이 되는데, 전무 출신 안에 교무는 교당에 나간다든지, 교당의 역할을 한다든지, 교당 교화 역할을 한다든지, 훈련원, 지금 말하면 선원의 지도자 역할을 할 때의 교무로 명칭이 붙습니다. 이게 교무라는 명칭은 역할을 할 때만 붙었다, 역할을 안 하면 띄워놓는 거죠. 전무 출신은요,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이럴 때 교무, 이게 교역자, 그러니까 교당 교화자로서 첫 번째 서울에서 주산 송도성 선진이 교무로서 온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무로서의 역할로 첫 번째 왔던 곳이 어디냐? 경성 출장소 창신동 회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곳에서 대종사님께서 무수한 설법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다. 이 창신동 회관에 3대 사모녀, 민자연화, 이성각, 이공주, 그리고 그 다음에 며칠 뒤에 김영신, 이게 오시잖아요. 어찌 보면 이게 찾아오잖아요. 이걸 스승을 찾아서 온 길로서 우리는 창신길, 그 올라가는 길 있죠. 창신동 회관 올라가는 길을 나도 대종사를 찾아서 그 길을 가고 있는가를 감정이입을 해서 올라갈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그리고 거기서 무수한 설법을 하죠. 중요한 것이다. 설법지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성지부 도남동 회관이죠. 이게 설법만을 위한 건물로 지어지잖아요. 이게 교당, 어찌 보면은 제대로 진 교당입니다. 이 교당의 경험이 지금 우리 현재 대각전, 익산총부의 대각전을 짓는 경험이 됩니다. 그럴 때 이곳에서도 대종사님이 무수한 설법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곳에 서울의 최초의 이론상이 봉안된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서울 3대 설법지에서 개동연구회 이공주가, 그 다음에 경성 출장소 창신동 회관, 경성지부 도남동 회관을 한번 구분을 해봅니다. 규정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또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오늘 남산길 코스를 설명을 쭉 해 갈 건데요. 남산은요, 사실은 일제가 거기에 일제 조선 신궁을 만드는 거라 그 앞에 조선 신궁 그 역, 그러니까 전차역도 가까이에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거에 앞서는데 왜 지금 제가 이 공간에 지금은 백범 김구 안중근 의사 동상이 딱 있죠. 그래서 동상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한 가지 그 동상이 우리와 관계된 동상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덧붙여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 광화문길에 보면은 쭉 광화문 가다 보면 첫 번째 세종대왕 동상 있죠. 좀 더 가면은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어요. 그래서 남산에 백범 김구 선생님 동상과 안중근 의사 동상이 있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몰라요. 이분들의 정신을 우리가 갖는 것이 우리 현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민족적 정체성은 어디서 만들어요? 저는 이 세종대왕 동상과 이순신 장군 동상에서 그러니까 이 동상이 위치가 난 딱 좋다고 봐요. 지금 광화문길 곳에 이 세종대왕 동상과 이순신 동상이 문무로 딱 있잖아요. 그리고 남산 얼마나 중요합니까? 서울에서. 거기에 백범 김구 선생님과 안중근 의사 동상이 있다는 게 우리에게 정말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막 우여곡절 때 이렇게 됐잖아요. 너무 다행이다. 그래서 이왕에 동상 얘기가 나왔으니까 동상 시리즈로 한번 나가보는 거죠. 뒤에 이제 백범 김구 선생님과 안중근 의사 선생님 설명을 할 테니까 이왕에 한번 이 얘기를 하면 세종대왕 동상입니다. 세종대왕은 우리에게 정말 두말할 것 없이 저는 한글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거죠. 이걸 아마 없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생각해 보면 아찔해요. 근데요, 이 한글, 우리가 뒤에 한글이라고 했죠. 옛날에는 훈민정음이라고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한글이라고 하니까 한글을 합시다. 소태산 대종사는요, 우리말의 달인입니다. 진짜 달인입니다. 제가 우리 현재 대종경으로 편수됐지만 그 전에는 월말통신 월보 회보에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수필 받아 쓴다고 하잖아요. 받아 써서 정리된 글들이 있어요. 내용이 훨씬 길어요. 굉장히 긴데 그걸 읽어보면은요, 막 전율이 쭉쭉 옵니다. 어떻게 우리말로 이렇게,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설교를 못하지? 그러는데 자괴감도 좀 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말의 예술가입니다. 한글로 이렇게 설법을 할 수 있다는 그 위대성입니다. 한자말, 한자적 그게 아니라 그냥 보통 쓰는 말로 이렇게 위대한 깨달음을 전하고 이 물질개벽 시대에 정신개벽을 하라는 이 엄청난 설법이 한글로 한다는 겁니다. 만일 세종대왕이 보신다면은 대종사님께 정말 기립박수를 막 정말 잘하십니다. 제가 보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글만은 보람이 너무 큽니다. 이렇게 됐죠. 이 관련된 법설이 어디 나오냐면 대종경 선해록 초도 2적장 5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봉독해 볼게요. 봉독하고도 남은 법설이니까. 대종사 김성섭 8사님이죠. 김광선. 이게 이제 집 이름이잖아요. 김성섭이. 한문만 충상하여 그의 구애됨을 아르시고 하루는 짐짓 물으셨다. 돌아오는 세상에 교법을 제정하려면 한문으로 경전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물으니까 성섭이 의아하여 내심으로 생각하였다. 대종사께서는 본시, 한학, 이게 한문이죠. 한문 공부죠. 한학을 충분히 하신 바 없으신데 한문 경전 공부가 약하다는 거죠. 어떻게 교법을 제정하시려는고? 성섭이 대답지 못함을 보시고 대종사 미소하시며 말씀하셨다. 이게 이 팔사님께서 대사님이 한문 경전 공부를 많이 안 하셔서 경전 편찬을 하는데 쉽지 않으실 건데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왜냐하면 옛날에 경전이 다 한자로 돼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제 대종사의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한문으로 교법을 불어낼 것이니 그대는 즉시로 받아쓰라. 대종사 즉석에서 수많은 한시와 한문을 연속하여 불러내셨다. 성섭이 한참 동안 받아쓰다가 부르시는 글을 미처 다 수필, 이게 받아쓴다는 거죠. 수필하지 못하고 황급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게 다 막 받아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이요, 그 이공주에게 처음에 보낸 그 편지가 있어요. 전부 한문이에요. 토만 한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요, 그거 웬만한 사람이 그러니까 대종사님의 한문 실력이 요즘으로 따지면 영어로 한다면 그래도 영어 좀 이렇게 독해하고 웬만한 거 독해하고 이 정도 수준은 될 거예요.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대종사님이 공부를 그래도 하신 분이에요. 대종사님이 오해가 없으셔야 되는. 대종사님 공부 안 했다는 말에 오해가 없으셔야 된다. 아주 잘하는 사람만큼 못했다는 소리예요. 그게. 자, 그러면서나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덕은, 여기서 도덕은 지금 도덕이라는 말은 오염됐다고 그러잖아요. 도는 그 진리예요, 진리. 그 도를 그대로 구현해내는 것이 덕이에요. 구현해내는 또 힘, 이런 게 덕입니다. 도덕은 문자여하에 매인 것이 아니니 그대는 어찌 한문에 얽매이는 생각을 놓아버리라. 앞으로 모든 경제는 일반 대중이 다 알기 쉬운 말로 편찬해야 할 것이며 알기 쉽게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숙제입니다. 알기 쉽지만 저급하진 않아요. 알기 쉬웠는데 저급해. 그러면 이거 안 맞아요. 우리 글이 세계의 명문이 되는 동시에, 여기서 조금 이제 돼가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우리말로 편찬한 경전을 세계 사람이 서로 번역하여 배우는 날이 멀지 아니하다. 그대는 다시 어려운 한문을 숭상하지 말라. 이 한문을요, 바꿔봅시다. 우리가 지금 영어나 외국어로 혹시 뭔가 전문적인 말을 쓴다고 그러진 않는가. 한문에 한정해서 이걸 해석할 필요는 없다. 고민해 봐야 된다. 근데요, 한번 봅시다. 대종사님 이 뜻에 우리는 얼마나 따라가고 있는, 우리 현실 한번 보게요. 우리 원불교 전서에 불조요경이 있어요. 불조요경에 보면 앞에는요, 원경, 주경이 한글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다음에 부해서 부록을 한자가 있어요. 불조요경의 텍스트는 뭐예요? 한글본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도요, 가연 이렇게 따지면요, 반야심경도 한글로 해야 됩니다. 반야심경 독송도 한글로 해야 되고요. 금강경 공부도 한글본으로 공부를 해야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지금. 이 말씀에 따르면, 그러니까 대종사님 말씀을 우리가 다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봅니다. 고려를 해봐야 돼. 자, 또 좀 세종대왕 동상 있는데 옆에 보면은, 대종사님 대각을 표시해 놓은 표시 글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좀 밑으로 내려가면 뭐가 있어요? 이순신 장군 동상 있죠? 이 이순신 장군 동상에 관계된 것은 대종경 인도품 52장에 나와요. 52장. 그래서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 충무공, 이게 이순신 장군이죠. 이 충무공은 그 마음 쓰는 것이, 여기서 마음 쓰는 것이 뭐예요? 이런 걸 보고 이것이 마음 공부고 이게 용심법입니다. 이 언어가요, 마음 쓰는 거 보면 따로 있는 줄 알아요. 이게 달리 말하면 마음 공부고요, 또 달리 말하면 용심법이에요. 마음 쓰는 것이 도가 있었도다. 그럼 우리들이 현재 마음 공부라고 하는데 도가 있냐 이거예요.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마음 공부라고 막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테크닉만 있어. 그 도는 없어. 이 도가 대종사님 표현한다면 이런 쌍의 진리입니다. 자, 그리고 또는 사은의 도. 그 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는 높은 위에 있으나 마음에 넘치는 바가 없이 모든 군졸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였고, 높은데 높다는 상이 없다. 이런 거죠, 이게. 높은데 높다는 상이 없다는 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높은 데 있으나 마음에 넘치지 않아요. 권세를 잃어 일개 마졸이 되었으나 또한 마음에 원망과 타락이 없이 말 먹이는 데 전력을 다하여 말을 살찌게 하며, 이렇게 되면 권세를 잃은데 뭔가를 권세를 잃어버려서 거기에 매몰되지 않았다. 이런 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권세를 잃어버릴 때 일개 마족이 되었으나 마음에 원망과 타락이 없다. 이 풀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높되 높은 바가 없고 낮되 낮은 바가 없다. 이런 말을 실질적 얘기로 하면은 이 문장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물으면 이거 말해주면 되는 거죠. 때로 말에게 이르기를 내 비록 짐승일지라도 국록을 먹고 이만큼 자랐으니 국가 존망의 시기를 당하여 힘을 다하라고 타일렀다 하며 편안하고 명예스러운 일은 다른 장군에게 돌리고 어렵고 명색 없는 일은 자신이 차지하여 오직 위를 섬김에 충성을 다하고 아래를 거느리며 사랑을 다했으니 결론이죠. 과연 그는 지와 덕을 겸비한 성장, 성인의 계열에 낀 장군이라는 거죠. 나라 일이나 천하 일을 하는 사람이 다 같이 거울 삼을 만한 분이다. 이게 대종교 인도품 52장에 있는데요. 제가 이런 걸 보면은요. 이순신 장군은요. 우리 보면 최소 대종사님께서 외부 사람들로 평가를 하기에 이게 최소 출가이다. 이게 우리가 외부 사람들도 출가해 줄 수 있잖아요. 아, 이렇게 되면 출가이다. 대종사님 평가하시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광화문에 세종대왕 동상과 이순신 장군 동상이 탁 계신 것이 너무 좋고 여기에 대한 대종사님 말씀도 있으니까 이 공간에서 이 두 법설은 읽어보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쭉 따라가서 가다가 보면은 남산까지 그 세종대로 따라서 쭉 가다 보면 남산에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남산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남산에 대종사님께서 오르시는데 이 남산이 있으면 그 일대, 남산 일대 옛날에 뭐 명동 여기 보면 명동, 을지로 또 뭐가 있죠? 충무로 뭐 이런 일대가 다 특히 명동 일대 일본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러면 집이 좋아요. 집이 좋은 집이 쭉 깔리고 근대적 건물이 지어지고 명동성당이 대표적 근대적 건물이죠. 이런 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외부 시골 사람들도 지금도 서울 오면은 그런데 구경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더 했죠. 더 충격적이죠. 지금은 충격적이지 않아요. 옛날이 충격적인 거예요. 그 당대가. 그분들이 거기에 오셔가지고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한편으로는 부러움도 있고 환희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이게 정신적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상처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남산은 어찌 보면은 이 일대는 정치 사회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 당대. 그런 걸 대종사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 문명의 배경도 보는 거예요. 단순히 남산은 뭐 어쩌다 하지 말고 대종사님 시각으로 보셔야 돼요. 이 물질 문명이 이렇게 뭔가 급변하는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지? 이런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공간은요, 서구식 상점가와 유흥가들로서 불야성이 있어요. 어찌 보면 거기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나비들이 막 불에 달라붙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서울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공간적 이 관계가 있어요. 그 남산이란 이 공간에 대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남산은 경성시내를 한눈에 내다볼 수 있고 남산 오를 때부터 벌써 어떤 자본주의 문명의 변화를 이렇게 거치면서 거기에 또 정치 권력으로 강자들이 사는 곳이에요. 강자. 일제가 강자 아닙니까? 이런 것을 느끼는 겁니다. 지금 시각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걸 쭉 거치면서 남산에 오르면 뭐가 있어요? 남산에? 그렇죠. 신사가 있죠. 왜요? 일본 애들이 많이 사니까 신사가 있는 거죠. 근데 국가 관리의 신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일본에 간다고 다 국가 관리 신사 아니죠. 지금 어디라고죠? 지금 일본 애들이 맨날 정치인들이 참배하는 야스쿠니 신사 같은 게 국가 관리 신사잖아요.
요 조선신궁이 국가관리신사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야, 이게 굉장한 그 신사의 수준도 높아요. 자, 여기를 대종사님께서 오르십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봐요. 대종사님은 여기도 결국은 남산에 오르면서나 시국과 미래 사회를 고민하고 전망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여기서 저는 이런 면, 제가 강자약자 진화사항요법을 좀 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내 실무적으로 파악이 잘 안 됐어요. 내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다고 내 각성이 생길 정도 안 왔다는 소리예요. 그러다가 백낙정 선생님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세계 역사를 설명하더라고요. 패권국의 변천을 쭉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러다 내가 궁금해서 이제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그랬더니 또 그 잘못할까봐 또 자세히 설명을 또 해주셔서 설명이 확 왔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강자와 약자가 없을 수가 없어요. 없다고 하면은 그 이상주의가 되는 거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대종사님께서 강자약자 진화사항요법 같은 걸 말하잖아요. 남산에 올라가서 가장 고민했던 것일 거라고 봅니다. 이때 강자들 사회에서도 어쨌든 헤게모니들이 있어요. 패권국이 있습니다. 근데 대종사님 말은 그럽니다. 패권국에 도가 있는 사회는 그 평화로운 사회입니다. 나쁜 짓을 해도 까닭일 게 나쁜 짓을 해야 돼. 뭡니까? 이렇게 그 강탈을 이렇게 뭡니까? 아이 패권국이라는 게 약자가 보면 강탈이에요. 그러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도 도가 있어요. 도가 없으면은 진짜 약육강식이 됩니다. 정말 이제 막 온갖 싸움이.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했고 약자도요. 지혜로운 처신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막무가내로 저항한다든지 또는 아예 포기해버린다든지 이런 면을 아마 당신의 대종사님의 조국도 생각하고 여기를 강점하고 있는 일제에 대해서도 우려와 고민을 같이 하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건 지금도 연장됩니다. 지금도 연장되는 지점에 있다. 그래서 지금 그 조선신사 를 대충 지금 우리가 올라가다 보면 옛 조선 신궁터 입구인 백범광장부터 있어. 근데 이 조선 신궁터에 우리들의 그 독립의 그 상징들을 그다음에 또 그 안중근 의사 동상을 해서 한편으로 저는 참 잘했다. 이 정도 인물을 갖다 놔야 그 터가 이렇게 정말 다져지지 이게. 그래서 항상 보면 제가 거기 백범광장이나 안중근 의사 동상에 가면은 참 아직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그렇죠.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싹 그리고 고맙고 그러니까 참 감사의 인사를 드릴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직도 우리는 백범 선생이나 안중근 의사에게 신세지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걸 이겨내지 못해요. 이게 어마어마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자, 그리고 항상 우리가 가면 뭐예요? 감사해야죠. 감사. 우리로 사유로 말하면 뭐예요? 공도자 숭배. 우리가 백범 선생이나 안중근 의사를 만나는 것은 우리가 교리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곳에 그 법문이 현재 기록되어 있죠. 하나가 대종경 정만품 10장에서 11장. 이게 청년들과 대화하는 거예요. 청년 10장 11장. 거기 청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주제가 뭡니까? 그 몰입군과 세계 사업의 몰입군, 또 세계 사업의 촉진자 이런 그 대종경이 등장해요. 자, 이런 말을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이게 이제 제가 그냥 내용만 갖고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대종사님이 남산에서 그 청년들하고 만나서 이 대화를 하게 되는데 어디서 대화를 했는가 잘 모르니까 저는 백범 아니면 여기 법문이 2개가 나와요. 2개. 2간디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는 백범 광장에서 하나는 안중근 의사 광장에서 읽어봅니다. 저는 뭐 그냥 임의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죠. 거기서 나오는 그 단체는 저희들 지금 보청교로 보고 있어요. 차경석 차천자라고 하는 그 정읍 이반면 대흥리 거기 뭐 11전 막 지금 11전 건물을 뜯어다가 지금 조계사 그게 얼마나 그게 백두산에서 가져온 거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차경석 이게 이분들은 2면이 있어요. 우리가 한 면만 보면 안 돼요. 독립운동, 상해 임시정부의 지원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종교활동에 굉장히 제약을 받아가지고 어떤 친일적 행위를 좀 해요. 그래갖고 대동아단결 그때 조선과 뭐 우리는 뭐 같다, 뭐 대동아단결 이런 태도에 조금 호의적으로 말을 하니까 이거에 격분한 사람들이 이런 청년들이 거기를 타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대종사님께서 청년들 세상을 살다 보면은 세계 사업을 하는 몰입군도 있고 몰입군이라는 게 사냥을 하면 이렇게 몰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신 같은 이것을 비판하고 하는 것은 또 세계 사업을 재촉하고 그 제대로 잘할 수 있게끔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자, 이런 이야기는요. 사실은 이론상 진리에 근원한 사은 세계를 말한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 세계는요. 최소한 이걸 알면 동포운도 드러나고 법률운도 드러나는 겁니다. 이거 교리 시간이 아니니까 이거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런 안목으로 대종사님이 깨달은 이론상 진리를 통해서 사은의 세계를 여기서 지금 펼치고 있다라고 이런 입장에서 안 보면요. 그냥 이것은 이야기를 끝나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대종사님 입장을 한번 잘 이해해 주기 바라고 이걸 통해서 대종사님께서 시국도 관찰하시고 앞으로의 그 방향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숭례문에서도 그 법설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쭉 올라가면서 그 현장은 대종사님께서 이 땅은 세계의 정신의 지도국이 되고 세계의 종교교 부모국, 도덕의 부모국이 될 것인데 그래서 이 조선이 다시 새롭게 돼서 어변성룡, 고기가 변해서 용이 된다는 어변성룡 있죠. 그리고 금강산 주인이 찾을 날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요. 이런 남산에서 하셨던 이 법설과 숭례문에서 하셨던 그 숭례문 기원에서 한 법설과 남산의 법설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대종경 불지품 11장에서 보면 국한 없는 큰 본가 살림 하면서 거기를 보면은 이렇게 막 정경을 쫙 그 법설에 등장해요. 그리고 심지어 그 한강, 북악산도 말하고 뭐 한강도 얘기하고 쭉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산에 가면 우리가 국한을 터야 됩니다. 남산 오를 때까지는 국한이 있어도 돼요. 근데 국한에 자신 없으면 내려오세요. 그냥 구경만 하려고 하시지 말고 가서 내가 국한을 틀 마음을 가지고 가서 국한을 트시기를. 이 법문이 그렇지 않습니까? 국한을 터라고. 이게 대종사님이 남산은 소창지면서 법문 소재지인데 여기도 보면 이 법문에 국한을 트는 법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했으면 좋겠고, 그 옆에 이제 남산에 지나서 이렇게 가다 보면 정각사 터가 나옵니다. 한남동 수도원. 네. 여기를 보면 이건 이제 대종사님하고 무관한 성지, 대종사 가보신 거 아닙니다. 그러나 원불교 역사에서 중요한 곳이니까 이 한남동 수도원, 이게 이제 전제동포 구호 사업을 하면서 이게 적산가옥에 대한 불화를 받아요. 그게 하나가 지금 서울교당 터인 용강사, 용산에 있는 용강사, 그 다음에 지금 한남동에 있는 약초 관음사인데 이걸 이제 받아서 정각사라고 이름을 바꾸고, 여기에서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서울 출장소를 세워서 이곳에 대산종사가 그 소장으로 여기면서나 굉장히 그 당대 정치 지도자를 다 만납니다. 이건 지금 이게 불가능해요. 지금 우리가 만나자고 하면 안 만나요. 근데 왜 만나냐? 전제동포 구호사업 같은 걸 하니까 지금 저희들은요, 이런 일도 해야 돼요. 힘에 버겁지만 또 나름대로 해야 됩니다. 이런 또 숙제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곳에 뭘 하냐면, 원불교 세회상 자선 사업의 효시인 보화원, 이게 고화원이죠. 보화원을 세웁니다. 이 교재 1103쪽, 아까 핀데,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3쪽에 전제동포 구호와 건국사업이라는 항목에 한남동 정각사의 수많은 전제고화를 수용, 서울 보화원을 발족, 초대 원장 황정신행 발족시킴으로써 세회상 자선 사업의 효시를 이루었다. 이 자리가 바로 그 보화원에서 자선 사업의 효시 역할을 한 터이기도 하다. 라고 보는데, 이 터는 나중에 그 6.25 한국전쟁 때 폭격에 의해서 다 없어지니까 미군이 전쟁 때는 수용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는 또 그 남산공원, 남산공 용지로 편입되는데 이것을 구타원 이공주님이 진짜 열심히 해서 결국은 미국이 지금도 거기 그 건물 있죠? 거기까지 다 우리 거였어요. 근데 거기는 그냥 못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현재 이제 그나마 찾아온 것인데, 나중에 여기도 우리가 찾아올 수 있어야 되는데, 숙제 중 하나입니다. 하여간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한편은 이제 지금 아까 여기 용산의 용강사에 서울교당을 옮기기 전에 좀 기간이 필요한 거죠. 그때 잠시 임시로 서울 지부 역할도 이 정학사에서 했고, 거기에 있었던 그 터에 있었던 그 사이도 마삭토 총독의 송독비를 세우려고 했던 그 비석이 그게 있었는데, 이것을 가져다가 이 면을 이렇게 더 깎아가지고 지금 망고일업이 가셔서, 망고일업 옆에서 보면 날씬해요. 날씬하다 못해서 너무 이렇게 슬림해요. 요즘 핸드폰 보면 슬림형 있죠. 비석치고 슬림해요. 저는 이런 거 의미부여할 필요 있습니다. 이것을 더 새로운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가치 있는 걸로 전환시켰다. 이런 것도 있었다. 이렇게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가면 방문사터가 있어요. 이게 호텔 신라 자리인데, 이곳에서 그 대종사님이 이곳에 찾아서 옆에 보면 사진 찍은 거 있죠? 가셔서 사진도 찍으셨죠. 이렇게 가보신 거죠. 근데 이곳에서 그 일본 불교, 일본 조동종 계열의 법복과 법락을 구해서 세탁부에 주어서 이것을 법복을 만들어 보게 되었다가, 나중에는 민성경과 이대교 이분들에게
또 만들었는데 이분들은 옛날에 이제 관복을 만들어 봤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법복을 보면 관복의 양식도 있고 좀 이렇게 융합적이에요. 예, 법복이 진짜 그러한 그 법복을 만들었던 기원이 있는데 사실은 그때 만든 것은 사진이 나와요. 검정색, 약간 속이 보이는 검정색. 그걸 만드는데 이것을 막 대종사님이 막 재촉해요. 막 어서 만들으라고. 그런데 이게 한 200여 벌 만들었는데 이 법복 이름이 행복이라고요. 행복. 행할행, 오도, 옷복. 그래서 난 이게서 그냥 제가 의미적으로 말합니다. 대종사님 교법을 이혼 입고 열심히 행해라.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어디에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게 행복. 그 열심히 행하라. 이혼 입으면 열심히 실천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대종사님 열반 때 상복으로 쓰는 거죠. 대종사님 그거 생각하고 열심히 재촉했던 것 같아요. 이게 당신의 열반을 어느 정도 다, 근데 아마 이 아프신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아픈 것도 감지하고 계셨다고 봅니다. 근데 말을 안 하시고 특별히 발병 나기 전에 저는 그렇게 여겨져요. 그리고 나중에 여기 그 방문사가 뭐예요? 이등방문 그 기리는 그런 거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정말 상종을 안 해야죠. 근데 여기에 주지가 우에노예요. 우에노. 우리가 보통 상야노사라고 하는데 연세가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뭡니까? 익산총부 그 교리 우리 그 불법용기의 교리 사찰 명목으로 방문합니다. 그래갖고 송대에 머물면서 쭉 우리 그 관계된 그 경을 다 읽어봐요. 그 경전들을. 이때가 1942년에 왔다고 알고 있어요. 1942년. 갖고 한 일주일간 머무는데 이때 이걸 쭉 보고 이 사람이 그 마음에 호의를 확 가져요. 어떤 호의냐? 그 일본 조동종의 그 종조인 그 증조인 도원선사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그들이 느끼는 거예요. 소태산 대종사를.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 우에노 상야노사가 불법 연구에 해체될 위기에 여러 번 이 호의를 자기가 좋은 단체를 없애기 너무 아까우니까 이렇게 이걸 어떻게 읽을 것인가. 또 대종사님께서 1943년 그러니까 열반하시 그 해 대충 4월부터라고도 하고 3월에서 5월간이라고도 하고 이제 기간은 하여간 그렇습니다. 3개월간 장남 박방장 그러니까 이때 교무부장이었어요.를 방문사에 보내서 조동종 그 선종의 의식 절차를 연구하도록 합니다. 이런 걸 해요. 이렇게 보면 대표적으로 이런 모습이 일제 친일에 가까운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대종사님께서 그런 입장이 아니죠. 이게 이 소태산에 방편이 있는데요. 하나는 제가 전에도 말했죠. 법락 이렇게 입으면 이게 편해요. 지금 생활에 그러니까 일제다 뭐 그런 개념 그 대종사님이 안 하는 거예요. 일제라도 좋은 건 갖다 쓰는. 전쟁에서 저쪽 전술이 좋으면 갖다 쓰는. 그러면 이겨요. 전쟁인데 적국이라고 그 전술을 안 써요? 그럼 이겨줘요? 그럼 그렇게 따지면 금방 이해되죠. 그리고 하나는 뭔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을 이들에게 설득을 시킨 것 같아요. 대종사. 이게 우에노 같은 사람이 오면은 읽어보세요. 그래서 나중에는 궁극적으로는 감동을 주어서 현실적으로 도움도 받은 거라. 그래서 이 방문사 같은 데를 가보면은 이런 면, 배울 수 있으면은 적국에서도 배운다. 적국도 우리의 뜻을 설득시킨다. 강자학자 진화성역 같은 대표적인 그런 거죠. 그리고 그들을 감병시켜서 한편으로는 우리의 뜻의 협조자가 되고 한다. 이러한 방편이 깃들어 있는 것이 바로 방문사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거, 이 교재를 제가 항상 말하죠. 한번 제가 밥갈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부터 파기 쉬워요. 또 읽어봐서 제가 오늘, 그러나 대종사님이 깨달으신 이론상 진리의 근원한 사은사유 삼학팔조를 마음속에 갖고 있지 않는 한 이 대종사님의 행보가 안 읽혀요. 또 대종사님이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그 웅대한 포부와 경륜을 내가 모시지 않으면 안 읽혀요. 그래서 꼭 그런 마음으로 이 대종사님 구체적인 행위도 다 읽어주시길 바란다. 오늘도 대종사님이 거니셨던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